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부동산 금융 수업 중에서 대주단별 순위 LTV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주단 순위별, 뭐 건축별은 이제 상품별이겠죠. 거기에 LTV 비율, 이거는 뭐냐면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에 조달 가능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. 거기다 플러스 당연히 이제 수수료와 이자의 마진까지도 같이 보는 것이고요. 자, 첫 번째 건축물별 LTV 비율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고 통상적으로 이제 건축물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오피스텔, 뭐 도시형 생활주택,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, 뭐 상가 이제 근린생활시설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. 건축물별의 LTV 비율은 이게 또 지역에 따라 또 달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강남 같은 경우와 일반 서울인 경우, 그다음에 수도권인 경우, 뭐 광역시인 경우, 기타 뭐 지방인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비율에 따라 다르고, 그다음에 여기에는 첨부가 안 돼 있지만 플러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. 시기에 따라 어떤 그 경제 상황이냐, 환경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. 건축물별, 그러니까 상품별, 지역별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데이터화가 돼 있거든요. 근데 이 시기별은 사실 그런 데이터가 지금 거의 없어요. 외부에 갑작스러운 뭐 변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국내 경제에 어떤 뭐 충격이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의 어떤 이 감소폭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상품별, 그 다음에 지역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.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% 정도의 증감을 보이고요. 근데 이제 시기별에는 아직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.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상품이죠.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80에서 85% 정도의 LTV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PF 총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안에 이제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80%다 그러면은 80% 이내에서 뭐 선순위 같은 경우, 그 트렌에이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50%, 뭐 중순위 같은 경우는 뭐 70%, 그 다음에 후순위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제 뭐 80%다.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PF 비율 자체가 높아야 돼요. 자체가 높아져야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를 구분할 때도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최근에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좀 뭐랄까 PF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생시설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질 않고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해버리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 같은 경우, 광역시도 아닌 뭐 일반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통상가다 그러면 아예 그냥 PF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경우들도 지금 태반으로 벌어지기 때문에,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도 통상가가 아닌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가가지고 뭐 1층부터 뭐 2층까지는 뭐 근생으로 가고 3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로 했을 경우 이와 같이 이제 복합으로 하는 걸 이제 DX 이제 복합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PF 비율이 나오는데 이 근생 같은 경우는 비율이 뚝 떨어져 버려요.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는 뭐 40에서 50, 실제로 뭐 50도 안 되고 뭐 40%, 30% 막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앞에서 배웠던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시기적으로 이제 영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담보 가치를 잡기가 이제 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, 뭐 저축은행 쪽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60, 뭐 70% 갔던 경우도 많았어요. 그때는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.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상적으로 지금 한 80%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서울 주요 지역이다 그럼 뭐 90%대로 육박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이 운용하는 범퍼가 이제 폭이 넓어진다는 게 그만큼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업무용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주거를 하는
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요즘 오피스텔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주거 쪽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는 뭐 80%까지도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죠. 아파트인데 이제 큰 규모가 아닌 이제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 이하의 300가구 미만으로 짓는 거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나왔던 상품이거든요. 근데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하죠. 왜 그러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이 있거든요. 뭐 주차장에 관련된 혜택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청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하는 뭐 이런 몇 가지의 혜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짓고 있고요.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70~80%까지는 무난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하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요것도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60~70%까지는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범위 안에서 이제 트렌 A, B, C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요렇게만 보시면은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했던 이제 사례거든요.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은 근생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 복합으로 개발됐던 사업장이에요. 비율을 정할 때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40% 정도의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. 사실 40%냐 90%냐 요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권에서 통상적으로 PF 대출이 일어날 때는 아무래도 시행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갑니다. 마이너스 한 5에서 10% 정도의 차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일반적이거든요. 그래서 총 이 매출 금액이 뭐 3,199억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나누게 되면 이 3,199억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수익이죠. 분양 수익. 분양 수익을 기준으로 이제 LTV를 정하는 건데 LTV 비율이 이제 40으로 놓고 보면은 829억, 그 다음에 90%로 놓고 보면은 2,369억 이렇게 비율을 정할 수 있죠. 그래서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트렌 ABC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? 이 40% 범위 내에서 트렌 ABC를 정해야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90% 이내에서 트렌 ABC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선순위 즉 트렌 A죠. 트렌 A 같은 경우는 근생 비율, LTV 비율 몇 프로로 보냐? 40% 중에 30%를 봅니다. 선순위 금액이 248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서울 중에서도 이제 강남권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죠. 그래서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줘가지고 한 70% 정도로 지금 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실제로 70%다 그러면 한 1,658억 정도는 선순위에서 커버될 수 있지 않느냐. 물론 가장 정확하게 한 거는 뒤에서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다 플러스 단순히 이 LTV 비율만 갖고 논하지는 않습니다. 여기다 플러스 수수료, 그 다음에 금리, 이자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몇 프로 범위의 선순위가 들어가 있냐를 정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.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중순위를 이제 35%, 후순위를 40%니까 끝까지 40%를 잡아주게 되면은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? 선순위가 30%에서 248억, 중순위는 35%. 그러니까 여기서 5%가 더 늘어나는 거죠. 41억. 그 다음에 후순위도 마찬가지로 5%가 더 늘어나니까 41억.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331억, 즉 40% 331억과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.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70%를 놓게 되면 1658억, 여기다 이제 중순위는 여기서 플러스 10%를 더 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%, 10%를 더 얹으니까 236억이 되는 것이죠. 왜 그러면 그 10%의 범위가 2,369억의 10%니까 236억이 되는 것이고, 마찬가지로 후순위 90%는 여기다 10%를 얹으니까 236억이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다 합쳤을 경우에 2,132억. 그래서 이것이 여기 90%대인 2,132억에 포함, 그러니까 동일하게 조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렌 A, B, C를 구하는 것이고, 그러면은 이 각각 상품별로 한 것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합니다. 그래서 트렌 A에서 정하는 비율은 총 대출 PF 가능 금액은 331억과 이 2,132억을 합친 2,464억이고요. 그 다음에 트렌 A는 합친 1,907억이 되는 것이고,
중순위는 두 개를 합산한 것은 278억이 되는 것이고 후순위도 278억. 그래서 총 대출 원금 PF 원금만 따지면 2,464억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. 여기다가 수수료와 이자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. 선순위 같은 경우가 1,907억이 나오는 것이고, 이거는 쉽게 말해서 대출 금액 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금액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선순위 같은 경우는 비율이 금리를 얼마 정도로 보냐, 통상적으로 보면은 선순위 같은 경우는 5에서 6%대로 보고요. 그 다음에 취급 수수료는 1에서 2% 정도로 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급 수수료는 PF 대출이 기표가 되는 순간 이 수수료로 빠지는 것이고요. 이 금리 같은 경우는 매월 후불로 나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을 기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 5에서 6%의 금리로 나간다. 그러니까 만약 이게 3년짜리다. 그러면 이제 매년 6%다. 그럼 매년 6%에 대한 금리를 후불로 지급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했을 때 이게 총 기간이 22개월이다 라고 적용했을 경우에 1년 10개월 정도가 되겠네요. 1년 10개월 했다. 그러면 이제 이자 수익은 이 5%를 기준으로 했을 때 1,907억에 대한 연금리 5%를 적용하게 되면은 22개월이기 때문에 총 이자 수익은 174억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수수료는 당연히 1%이기 때문에 19억 7천이 나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금리 및 수수료의 합은 193억 정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대출 원금, PF 원금하고 이 금리 및 이자 수수료를 합한 총액은 뭐냐? 2,101억이 되고, 이 2,101억이 LTV 비율로 몇 프로가 나오느냐. 그래서 이 선순위 비율을 여기서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. 그럴 경우에 이것이 총 앞단에 배웠지만 3,192억인가 이렇게 나왔었죠.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,101억은 65.69%다. 그래서 65% 정도 선에서 나온다. 그래서 선순위를 이렇게 끌어주는 것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해보면은 그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건 뭐 단순히 계산 자체가 엑셀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세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숫자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중순위는 164억이 중순위 대출이 나간다고 그랬는데, 그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금리를 몇 프로로 잡냐? 뭐 6에서 8% 정도를 잡고요. 그 다음에 수수료를 몇 프로 잡냐? 4에서 6% 정도를 잡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8%를 잡았고 수수료는 4%로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8%라는 건 연 8%를 얘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총 이자 수익이 164억의 8%니까는 24억이 나오는 것이고, 수수료는 4%를 잡아가지고 6억 5,6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금리하고 수수료를 합치게 되면은 30억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원금하고 금리 및 수수료 합치니까 총액은 얼마냐면 이제 194억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왜 원금으로 해가지고 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왜 이자 수수료까지 합쳐가지고 정합니까?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,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선순위 A나 중순위 B나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면 PF 대출을 나갈 때는 쉽게 말해서 채권 최고액까지 정해주는 거예요. 왜 그럼 채권 최고액까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기 때문에 원래 상한은 이자가 먼저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원금하고 이자 및 수수료 합을 합쳐져가지고 LTV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순위는 뭐냐면은 65.69%, 즉 쉽게 말해서 2,101억이 다 상한되기 전까지는 이 중순위는 상한이 안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원금만을 갖고 LTV 비율로 나누면 안 됩니다. 거기다가 당연히 이자, 금리, 이자 플러스 수수료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로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. 그래서 다행히 이거 같은 경우는 후순위를 정하지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은 강남에 있는 그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높게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LTV 비율 자체도 다른 상품보다 좀 높거든요. 그래서 선순위 같은 경우도 65.69%면 충분히 가능하다.
그 다음에 중순위 같은 경우는 뭐 71.77%다. 그러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끄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후순위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후순위 같은 경우는 이 금리하고 이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세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개발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후순위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왜 그러냐면 금리 같은 경우가 10이에요. 10%예요. 좀 만약에 이게 뭐 100억이 나간다 라고 한다면은 100억이 10%니까 바로 그냥 10억에 10억 연. 네,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수수료도 10%예요. 그러니까 10%니까 당연히 100억이니까 10억을 먼저 수수료로 빼고 거기다가 매년 10억씩 부과가 돼야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에서 사실 LTV 비율에 따른 트렌을 나눴는데 후순위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시행사의 마진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융 구조를 정하실 때 최대한 가능하게 트렌 비, 그러니까 중순위까지 해서 끊어주는 게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의 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인 것이지.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걸 후순위로 쓰라고 자꾸 압박을 주죠. 왜 그러냐면 후순위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순위, 중순위에 대한 이 LTV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후순위를 써다. 그래가지고 선순위와 중순위의 비율을 조금 낮춰놓고 후순위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금융구조는 이상적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후순위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하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순위가 이 개발 사업의 구조와 금융을 짰는데 후순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순간 이 개발 사업은 크게 마진이 남지 않는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이자와 수수료 비율이 세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행히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순위까지는 안 가고 중순위에서 끊었습니다. 그래서 시행사의 어떤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됐던 것이고요. 거기다 플러스 이제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가는 이제 수수료는 뭐가 있냐면 이제 주관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. 주관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증권사가 됐진 뭐 저축은행이 됐든 이와 같은 금융권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협의의 주체라는 A라는 이제 뭐 증권사가 있다 그러면 이 A가 이걸 보고서 쉽게 말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주관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해가지고 여기서 협의를 보고서 이 주관사가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주관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주관사가 트렌 뭐 A에 할 수 있는 뭐 생명회사라든지 트렌 B에 할 수 있는 뭐 캐피탈이라든지 뭐 트렌 C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안 되면 뭐 본인 A 회사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주단을 구성하는 이런 거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 IM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관들 다 섭외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섭외를 해가지고 이 금융에 대해서 주관적인 역할을 한다. 그래서 그걸 뭐냐면 주관피, 그래서 주관 수수료라고 합니다.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1에서 2% 정도의 주관 수수료를 정하는 거죠. 그래서 트렌 A한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% 수수료를 정한 겁니다. 그래서 이 2%라는 건 뭐냐면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%가 되죠. 그래서 그 2%는 뭐냐면 이제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수수료로 2%를 산정을 했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합은 얼마냐? 2,296억의 총합이 되는 것이고, 이 금리하고 이 수수료의 합 266억, 금리 수수료의 합, 요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비용입니다. 금융비용. 이걸 이제 금융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향후 이제 올인 코스트를 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럴 경우에 266억이다. 그래가지고 266억은 2,296억의 12.84%다. 그래서 이 사업장은 올인 코스트가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비용이 12.84%가 나오는 사업장입니다.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, 올인 코스트와 금융비용 전체를 다 정하게 되는 것이죠. 시행사 입장에서 이 사실 금융비용을 접하는 거를 되게 좀 민감하게 봅니다. 그래서 왜 민감하게 보냐면 아무래도 이 금융비용은 이제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매몰 비용이란 건 뭐냐면 그냥 나가는 돈이다. 왜 그러면 다시 상환이 안 되는 그냥 나가서 쉽게 말해서 어떠한 금융을 빌렸을 때 거기에 대가로서 나가는 그냥 지불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.
왜냐면 그냥 혹시 이거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,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2296억이라는 PF 대출금을 빌려서 그 중에서 266억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12.84%다 그러면 결코 이게 작은 비율은 아니에요. 왜 그러면 그 시행사 입장에서 266억만큼은 그냥 쉽게 말해서 대가성으로 그냥 나가는 돈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자유 뭐 경제 체제 안에서 어차피 2296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? 대출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금리와 수수료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, 가능하면 이 비율을 쉽게 말해서 대주단하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, 이 자체가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본인 돈으로 개발 사업을 하셔야 돼요. 근데 본인 돈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은,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수익률 ROE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. 본인 돈 갖고 다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본인 돈 갖고 이 사업장을 하는 이런 개발 사업을 한다, 금융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비율을 보면은 뭐 0. 몇 프로 나올까 말까 합니다. 실제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.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것이 뭐 비율이 낮다를 따질 수는 있지만 한 푼도 빌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바로 국내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,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른 당연히 비용이 들어간다.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, 가능하시면 이 비율을 잘 설득을 해서 낮추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